스님의 조선 왕조 실록.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 왕조는 27명의 왕을 배출했죠. 500년 동안. 그 중에 우리는 정조까지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순조를 알아볼 차례네요. 순조. 영조, 정조는 굉장히 유명한데 순조도 유명해요. 아니, 순조가 유명한 게 아니라 안동김 씨가 유명하죠. 순조, 헌종, 철종, 순조, 헌조, 철종 이때는 안동김 씨 천하였기 때문에 안동김 씨가 유명해요. 뭐 전에 드라마 중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있었죠. 본 사람도 있겠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김태리 상대 역할로 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미군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일본 무신회 출신의 사무라이였고요. 한 사람은 우리나라 전통 부잣집 김희성이요 뭐 이런 김희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컨대 가상인물이다 보니까요. 김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안동김 씨의 후손이지 않겠어요? 안동김 씨가 거의 60년 동안 세도를 누렸는데 그때 정말 조선의 모든 재산을 안동김 씨 재산으로 다 만들었을 정도로 할 만큼이었으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그야말로 졸부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이제 돈이 많은 가문으로 유명해. 조선 땅의 반은 자기 거다 할 정도로 그랬던 것이 다 그때 그 앞전에 안동김 씨의 그런 세도 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동김 씨 세도 정치로 유명한 순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는 1790년에 태어나요. 180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정조가 1800년 외우기 쉽게 1800년에 정조가 돌아가셨으니까 10살 우리 나이로 이제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돌아가신 걸 직감해서 그런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순조를 이렇게 세자로 책봉을 해요.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받고 10살에 세자 책봉 받고 11살에 아버지를 잃게 된 거죠. 순조는 후궁에서 낳은 아이죠. 이상하게도 영조도 이렇게 영조 앞에 경종이었는데 경종이 자식이 없었고요. 이제 숙종의 이제 후궁의 아들인 영조였거든요. 그 숙종은 자식이 많았어요. 후궁의 자식이 많았죠. 그런데 영조 때부터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영조가 자식이 거의 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남자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정조가 왕이 됐는데 정조도 역시 아이가 남자아이가 2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는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이렇게 그 순조가 되는 그리고 순조도 이 자식이 이제 이렇게 잘 없어요. 순조의 또 자식인 헌조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철종이라고 저 강화도에 유배가 가고 있는 먼 친척을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참 손이 귀하게 됐어요. 고종은 안 그렇고요. 고종은 이제 자식이 남자아이가 한 6명 정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많았죠. 정조가 나중에 고종이 나중에 황제 됐으니까. 순조가 이제 11살이 됐을 때
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조선의 제도가 좀 독특한 거는 미성년자가 왕이 됐을 때 수렴청정을 어머니 쪽으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 또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해서 대리청정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대신 정치를 해주는 이런 일이죠. 정치를 봐주는 거죠. 대리청정 할 때는 이렇게 순조가 왕 위에 앉아 있으면 뒤에 이렇게 발 같은 걸 쳐서 어머니가 뒤에서 조종을, 할머니가 뒤에서, 여기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이런 것이 이제 대리청정 형식으로 했다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정치 제도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의 제도라는 것도 별로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수렴청정 또 역시 정치를 잘 안 하는 여성이, 당시에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정치하는 건 좋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핀란드의 그 총리가 85년생 총리, 여성 총리가 당선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85년생이면 우리나라 오면 애들인데, 이 앞에 박수진 아나운서 보다 나이가 좀 많긴 하네요. 뭐 같은 또래라고 봐도 되는데요. 근데 총리를 한다니까요? 총리 한번 해보세요, 아나운서님. 좀 정치계로 진출해서, 핀란드는 이렇게 35살, 34살 여성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요. 장관이 19명인데 그 중에 12명을 총리로, 아니 12명의 장관을 여성으로 임명을 했대요. 다 30에서 50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로 그렇게 했대요. 나이 많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 많으면 능숙하고 좋죠. 모든 곳에 잘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보수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보수적이, 아무리 잘해도 보수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젊은 이들이 이렇게 정치에 진출을 일찍부터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일찍부터 할 수 있고 또 젊은 나이에도 저렇게 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 자체가 나는 멋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남녀 성비율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의 여성들이 한 46%, 47%, 거의 뭐 반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핀란드는 또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이 겨우 넘었는데요. 핀란드는 이제 1인당 GDP가 1인당이 4만 8천 불이 넘어요. 그 5만 불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 산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인구가 그렇게 안 많아요. 5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핀란드의 교육법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지만 가서 연구한 사람은 많았어도 적용한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 과거 정부를 욕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관이 별로 없는 거. 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공장에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도 들지 않아요. 2차는 제조업이잖아요. 교육을 하고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중진에 진출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입식이다 보니까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개혁적인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이런 도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순조 때 또 놀라운 것은 이 정수나무 할머니죠. 순조의 할머니. 순조의 증조 할머니겠네요. 증조 할머니. 할머니? 그 할머니겠네요. 왜냐하면 영조의 부인이었으니까요. 영조 증조 할머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가족 관계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조부, 조모, 이제 조모가 되는 거예요. 조모
증조모죠. 조모는 해경궁 홍씨고요. 해경궁 홍씨가 조모 그, 어, 그 정조의 어머니가 해경궁 홍씨고요. 영조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지 66세에 영조의 부인이 죽거든요. 영조는 검소하기도 했지만 또 부인 사랑이 지극해가지고 후궁을 잘 두지 않았던 걸로 유명해요. 부인이 죽고 나서 새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16살 새 부인을 맞아들였어요. 66세 할아버지. 지금은 66세는 건강하십니다. 지금 66세는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66세는 이제 이렇게 대부분 나만 살아있네 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때쯤에 새 왕비를 들였는데 15살 새 왕비를 들였는데 그게 바로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는 할아버지랑 같이 결혼했고요.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꽤 오래 사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0세 전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왕비로 오래 한 10여 년 있었는데 역시 할아버지랑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 정조예요. 아들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라 손주가 정주입니다. 아들은 이제 사도세자고요. 손주가 나이가 손주 나이랑 비슷했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조가 왕으로 계속 하고 있었을 때는 이제 정주의 할머니 정순왕후가 그냥 궁을 지키고만 있었지 아무도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드디어 정조가 돌아가시자 대리청정이 되니까 이제 정치의 전면전에 나오는 거죠. 이 정순왕후가 뭔가 꼬인 게 많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정조가 하고 있을 때 자기 손주가 정치를 하고 있을 때 뭔가 마음에 드는 게 많았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수렴청정하면서 정조가 이루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정조가 만들어낸 모든 이런 사업들을 다 이제 없애고요. 규장각도 축소하고요. 이런 규장각이나 집현전은 많이 만들고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지. 근데 규장각의 권한을 거의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장룡령이라고 그 왕을 주변에서 이렇게 금의위처럼 황제의 이렇게 주변 측근을 보호하는 금의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조가 장룡령을 설치했거든요. 내 주변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폐지를 해요. 자기 아들 생명이 안 중요하나? 그걸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의 신원을 정조가 복원시켜놨는데 사도세자 신원 복원한 것도 그냥 없애버려요. 원래대로 되돌려버려요.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을 시파라고 그러고 뭐 죽게 만든 사람을 벽파라고 그러는데 정조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사람을 많이 등용을 해요. 이제 주로 이제 동인이나 서인들이겠죠. 근데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한 이제 죽게 만든 인물들이 노론 계열이거든요. 정순왕후가 노론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조 때 등용됐던 남인들 거의 시파들 대부분 다 숙청당하고 귀양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 정약용이 있어요. 정약용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천재잖아요. 엄청난 천재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뭐 정치, 경제, 인문학 그리고 과학, 의학 뭐 다 잘하고 논문도 엄청 많이 썼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에 일찍 이제 규장각에 들어가긴 했어도 과거 시험만 보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규장각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워낙 잘났는지 정조가 이제
정약용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과거에 합격을 해야지 합격을 안 하니까 나중에 20대 후반이 돼서야 아직 겨우 합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약용은 유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저수를 남겼다. 이걸 참 정약용이 암행어사도 했었어요. 암행어사 괜히 했어. 왜 그러냐면요. 암행어사를 했는데 그때 지방에 이제 관찰사 지방 관직에 있는 서영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영보가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암행어사니까 자기 일을 한 거지. 서영보를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해서 서영보를 삭탈 관직을 시킨 거예요. 그게 또 화근이라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서영보는 잠깐 관직을 놓고는 다시 재등용이 돼요. 그리고 정조는 얼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네, 남인의 처나가 왔어요. 정순왕후의 처나가 왔어요. 서영보는 승승장구에서 정승까지 오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 유배를 가는 것도 이렇게 유배를 갈 수도 있었죠. 가게 됐죠. 신유 박해 해가지고 천주교 박해를 했으니까 천주교 박해에 정약용은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천주교를 굉장히 믿었기 때문에 본인은 좀 이렇게 큰 천주교 신자는 아니더라도 형제가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천주교인이라고 몰려서 유배를 갔는데 유배에서 돌아올 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불렀거든요. 할머니도 이제 영약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시 불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서영보가 막았잖아요. 몇 번을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20년씩이나고 이렇게 저기 어디 해남이 아니고 해남이지 맞지. 해남 이쪽 지역에 가가지고 유배를 당했잖아요. 또 유배에서 풀려 나와서도 제대로 관직을 갖지를 못해요. 계속 서영보가 주 세력이었는데 뭐 참 그렇습니다. 자, 원수라는 건 지면 안 되는데 근데 원수진 건 아닌데 자기 일을 한 거잖아. 정약국은 그걸 이제 앙심을 품고 끝까지 이제 정약국을 이제 못 올라오게 한 등용되지 못하게 한 서영보가 나쁜 사람이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고발하고 밀고 하는 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일화를 보면 생각을 좀 해보고 해야 되나? 정조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정조의 아들은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정순왕후가 이렇게 그 대리청정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의 크나큰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한국사에 보면 19세기라는 거는 정말 뭐 이렇게 대단한 암흑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20세기 초에 일제에게 그냥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잖아요. 그거는 고종이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고종 이전에 벌써 순조, 헌조였고 엉망인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고종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种부정부패가 심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유 박해, 천주교 박해인데요. 정조 때도 이미 천주교는 들어와 있고 천주교가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정조도 그런 것이 꼭 반가운 것만 아니어서 이제 제지를 좀 했어요. 큰 박해는 아니었는데 그냥 제지하는 정도였는데요. 정순왕후는 본인이 수렴청정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큰 일을 치른 게 신유 박해에서 천주교인들을 색출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천주교인들은 누가 됐을까? 이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생각해서 천주교를 믿었을까? 당시에 천주교는 주로 이제 이렇게 노론 계열이 아닌 그 제야 인물들. 당시에 노론 계열이 정치의 중심이었잖아요.
과거 시험을 봐서 시험 합격해서 뭐 하려면 노론이어야 돼. 그게 남인이나 서인이나 뭐 이 사람들은 어려워. 그리고 이제 그 서자들, 장자가 아닌 이제 그 첩이나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 이런 첩에서 낳은 자식들, 이런 자식들은 관직에 나갈 수도 없어요. 집안은 이렇게 양반인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서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주력이 아닌, 주세력이 아닌 이제 비주류 세력들이, 그러니까 정약용 가문이 서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정약용 가문은 남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그런 학문들을 신학문이니까 좋아하고 그런 걸 연구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신학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 중에 천주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서학 이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 천주교를 색출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색출 다 당한 것이죠. 결국은 남인들의 어떤 이제 숙청 작업이었다. 남인들이 자기가 정조 때 20년 동안 박해받아 나름 큰 박해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길을 펴지 못했는데 다시 정권을 되찾으면서 자기 위에 노론계가 아닌 다른 계열의 사람들을 뭐 하는지를 보면 대부분 서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러니 정치적인 당리 당략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것은 국가의 운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서 교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싹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때 신유 박해 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렇게 15세기, 16세기 이전에는 이제 아시아 쪽이 가장 부강했어요. 가장 강하고 이제 가장 세고 부유하기도 하고 군사력도 대단했죠. 그러니까 원나라, 이제 명나라 이런 때만 해도 청나라 초기 때까지만 해도 서구 당시는 열강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어요. 겨우 이제 스페인이 세계를 돌면서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식민지 효과는 엄청 크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을 당하거나 인도의 그 무굴 제국을 당할 만큼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청나라가 저런 꼴이 되고 1840년에 그 아편전쟁으로 지잖아. 그리고 60년대 완전히 다 서구에게 다 이제 그 갈기갈기 찢겨 나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거대한 중국이 침몰하나? 인도가 그렇게 영국에 뭐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그 식민지가 되냐? 이들은 가만 보면 세국 정책을 고수한 거예요. 자기네 기술력을 교류하지 않았던 거죠. 외교를 하지 않아요. 조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에게 조공만 받고 다른 조공받고 이러지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은 어땠어요? 유럽은 정말 이제 통일됐던 적이 거의 없어요. 유럽이 이제 예전에 그 로마도 그 위쪽까지 다 통일시키지 못했잖아요. 게르만 그 위쪽까지 다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미개했던 지역이 유럽 지역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자본력이 생기고 식민지가 생기면서 서로 경쟁하게 돼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이 참 무섭습니다. 경쟁이라는 게. 중국은 통일됐잖아. 통일됐는데 경쟁을 안 해. 통일된 상태라도 해외 문물을 저 유럽들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하고 저 서아시아 쪽하고 교류를 했으면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지만 세국 정책을 고수했어요. 청나라 보면 명나라 때도 좀 세국 정책이었지만 그러니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을 해 나가던 유럽하고는 나중에 정말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영조, 정조 나라 정치를 잘한다 해도 안타까운 거는 국제 교류를 별로 하지 않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국제교류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숙종부터 해가지고 영조, 정조까지거든요. 꼭 영조, 정조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순조, 헌종, 헌조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교류를 좀 했으면 얼마나 나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가 제일 잘 나갔던 때가 이제 그 세종대왕이라 할 수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그래도 국제교류를 좀 하고 그랬어요. 조선통신사를 일본에도 여러 차례 이제 파견해서 보냈고요. 그 일본을 알아야 된다고 파견해서 보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이런 때는 그 조선통신사 파견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땅 좀 지나갈 때 명나라를 칠 테니까 땅 좀 지나가자. 그리고 조선의 왕은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이렇게 소신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조선통신사를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일본을 전혀 몰랐어요. 전국시대에 싸움을 했는지 뭐 했는지 통일이 됐는지 뭐 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국제교류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선도 임진왜란도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거고 또 가장 이제 역동적인 시기가 18세기, 19세기 아니겠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그 산업이 대량 생산이 막 일어나고 또 식민지화가 되고 막 제국주의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왜 일본이 왜 통일했냐?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잖아요. 포르투갈의 조총을 받아들여요. 그 조총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전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그런 이제 외국하고 교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외놈들이 군사력, 경제력이 좋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침략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말해서 그 당시도 일본이 강국이었고 조선은 약소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일제는 계속 그 서구의 여러 나라들하고 교류를 해요. 물론 이제 그 메이지 유신 바로 직전에는 세국 정책을 합니다. 좀 한동안은. 근데 세국 정책을 하다가 이제 강제로 개항이 되면서 명치 유신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명치 유신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대규모 이제 유학생들을 보내요. 독일 쪽으로 유럽으로 해서 수백 명을 보내요. 그리고 수백 명을 유학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 실권을 다 잡아요. 그 중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했던 그 사건 우리나라 사람이 안창호 선생이던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런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세계적 사건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은 그 당시에 제국주의의 바탕을 가진 일본을 만든 거예요. 일본인들이 제국주의적 사고를 갖게 하고요. 일본인들을 그렇게 어떤 세계의 그전에는 세계 중심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세계에서 그래도 러일 전쟁을 해서 이길 만큼 강국을 만든 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로 인해서 한일 의정서 그러니까 늑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제를 그렇게 이렇게 성량하게 만든 건 이토 히로부미였다고요. 근데 그거를 저격을 했잖아. 1909년인가? 8년인가? 이때 저격을 했잖아. 그야말로 이제 우리로서는 통쾌한 일이고 일제들은 비분강개한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그 신유 박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이렇게 서학이 발전을 해서 국제 교류를 계속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꼭 과거가 아니더라도 현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외교는 다양해져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만 외교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 정부가 했던 것처럼 아세안 지역에도 이렇게 발을 넓혀야 되고요. 중동 국가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중동도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인도하고도 무엇보다 잘 지내야 되고요.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 또 학문적 교류, 그리고 역시 남미 지역도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남미 지역도 역시 우리가
예술, 문화, 또 인문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가만히 혼자 있으면 자신의 성장이란 게 없어요. 여기도 다니면서 봉사하고 공부하고 봉사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리저리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하는 것이죠. 타인과의 교류, 단체 간의 교류, 단체에 들었으면 때로는 회장을 맡기도 하고 조장을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경쟁력 있는 나가 되고 또 노후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다들 이제 동지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